뭐 군인만 가스를 맞는 게 아니라 한번 예. 뿌리면 그 지역이 초토화되고 뭐 일반인, 뭐 나이 뭐 전혀 상관없이 예. 전부 다 죽일 수 있는 정말 비인간적인 무기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이거 아무리 전쟁이어도 좀 금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1925년 제네바 의정서에서 화학 생물 무기를 금지하는 조약이 맺어졌지만 이 생화학 무기는 사라지지 않았고요. 아이고. 그 이후로도 여러 전쟁에서 사용되었죠. 근데 피해 인원이 1시간도 안 돼서 1,000명이라고 하니까 예. 엄청 상상도 안 되거든요. 지금 사실 규모가. 예. 그럼 2차 세계대전에서는 얼마나 큰 피해 규모가 있었는지 가늠이 안 돼요. 상상도 안 돼요. 정말. 그러니까 유비 씨가 궁금해하는 그 답을 드리면요. 그 제1차 세계대전에서 나온 그 사상자 피해만도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제2차 세계대전은 그 5배입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피해 추정을 하기조차 어려운데 대략 연합군과 추축구 양쪽을 다 합치면 약 5천만 명이 희생되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천만 명 가운데 70%가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Silkworms, and it isn't imperial palaces these men are looking for. In the suburbs of Tokyo, 근데 요즘은 저 때보다도 도시가 더 대규모화 되는데 이런 폭탄이 한번 떨어지면 와 사상자가 진짜 맞아. 감이 안 올 정도. 저건 누구 타겟팅을 할 수 없으니까 뭐 군인 할 거 없고 예. 민간인 할 거 없이 그냥 맞아요. 다 목숨을 잃을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그러니까 적국의 힘을 꺾고 그다음에 적국 민간인을 공포에 몰아넣기 위해서 전략 폭격기 또는 전술 폭격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전략 전술 그냥 제가 듣기엔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차이점이 어떤 게 있어요? 예, 그 전술은요 말 그대로 적의 부대나 진지, 부대 주진지 같은 한정된 전술적 목표를 공격하는 것이고요. 전략 폭격은 전투력의 근원이 되는 표적에 대해서 공중 폭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전투력의 근원이 되는 표적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군사 목표나 시설에 국한되지 않고 민간 시설, 더 나아가서 아예 도시 전체를 공격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이죠. 그래서 그 제2차 세계대전이 가장 끔찍한 전쟁이었다고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진 한 장을 같이 볼까요? 네. 뭐가 그 눈에 띄시나요? 비행기 날아가는 추락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추락인가? 뭐지? 저건 사실 비행기는 아니고요. 비행 아니? 폭탄이었습니다. 폭탄? 저 날개 달린 게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항상 보는 미사일의 원조라고 할 수 있죠. 아. 날개 그래- 달아놓고 날리는 거구나 미사일을. 그래서 그 이 사진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런던의 세인트폴 대성당의 그 돔 너머로 독일군이 발사한 비행폭탄이 떨어지는 모습이 잡힌 폭탄이구나, 이때. 사진입니다. 1944년 6월 13일에 독일군은 그 중거리 무인 비행폭탄 15발을 런던에 쏘았고요. 몇 달 동안 런던과 그 부근에서만 2,400발이 넘는 폭탄이 떨어졌죠. 그리고 이 공격으로 약 5천 명이 넘는 영국인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 되는데 대략 그 이런 비행폭탄 한 발에 네. 2명이 숨진 셈입니다.
근데 하늘에서 떨어지면 사실 여기도 지금 그냥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냥 도시 모습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이루어지는 전략 폭격은 민간인의 피해를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높였을 뿐만 아니라 전쟁의 비인간성도 극대화되는데요. 왜냐하면 지상전에서는 네. 자기가 죽인 사람과 망가뜨린 도시를 직접 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윤리가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전략 폭격 공중 공습에서는 지상의 모습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저 고도 높이 올라가면은 사람도 보이지 않고 집도 보이지 않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폭탄을 떨어뜨리는 행위가 전혀 인간의 윤리 의식에 작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일부러 민간인 지역이나 군사 지역이나 뭐 가리지 않고 그냥 전쟁사를 보면 그냥 인간이 제일 무서워. 예. 무서워요. 그러니까 정근대 전쟁에서는 민간인은 죽이면 안 된다고 하는 최소한의 윤리가 작용을 했었는데 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그런 윤리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인을 체계적으로 죽이는 행위가 와. 전쟁의 형태가 된 것인데요. 그러니까 인간의 잔인성, 그 비인간성의 극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대전 중에 또 하나의 비참한 살상의 현장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때 그 소련, 러시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독일군이 요 레닌그라드 시를 공격하는데 네. 독일군이 레닌그라드 시내로 들어가면 독일군으로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도시를 포위해서 모든 식량의 반입을 막는 겁니다. 굶겨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가족과 함께 평범하게 살던 타냐 사비체바라는 소녀가 독일군에게 포위되었을 때 기록한 글이 있는데요. 1942년 1월 25일 낮 3시에 할머니가 죽었어요. 5월 13일 아침 7시 30분에 엄마가 죽었어요. 모두 죽었어요. 타냐만 남았네요. 일인가? 이게 실제 뭐 남긴 편지나 글 같은 건가요? 예, 실제 있었던 실제 기록입니다. 있었던 예. 안타깝습니다. 같이 살던 그 가족 총 6명이 이때 목숨을 잃는데요. 이 레닌그라드에서 펼쳐진 군사작전이 인류의 전쟁 역사상 가장 길고 참혹한 항전, 봉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작전의 성격 때문에 레닌그라드 포위전 혹은 봉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이게 아까 말했던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도 이렇게 봉쇄 작전하고 있는 거나 이제 같은 맥락으로 가는. 예, 맞습니다. 이 점령지를 봉쇄하고 그러니까 민간인에 대한 인도주의적 물자 보급을 차단하는 것은 국제법에서 금하고 있는 바로 전쟁 범죄 행위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봉쇄도 현재 진행형인데 당시 독일군이 레닌그라드를 얼마 동안 봉쇄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오래 했나 보다. 예, 봉쇄 기간. 보세 시간. 1년 했나? 365 아닙니다. 더 굶겨 죽여야 되니까 되게 오래 봉쇄했을 것 같아요. 1년만 해도 굶어 죽지. 근데 뭐 2, 3년 이렇게 되진 않았을 것 같고. 반년만 해도 바로 872일입니다. 그 정도까지요? 예, 거의 900일 3년이네. 가까이 레닌그라드가 봉쇄돼서 식량이 들어가지 못했죠. 자, 그렇다면 이 872일 동안 이 레닌그라드 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또 다른 타냐가 나타났을 수 있겠네요. 상상하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닌그라드 시의 인구가 당시 300만 명 정도였었는데 부산 인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산이 완전히 포위되었는데 872일 동안 식량 반입이 사실은 제대로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300만 시민이 이렇게 굶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비극이 벌어지는데요. 네. 일단 그 가지고 있는 식량으로 버티다가 그게 떨어지면요. 신고 있는 구두라든지 허리띠를 삶아서 먹습니다. 이게 가죽이니까 하고요. 그리고 이제 벽지를 뭘로 붙이죠? 풀로 붙이죠. 이게 풀이 녹말이기 때문에
이 풀을 긁어가지고 끓여 먹습니다. 근데 그러다가도 도저히 이제 어떤 그런 대안을 찾을 수 없으면 참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레닌그라드 경찰의 가장 큰 임무가 굶주림에 지쳐서 제정신을 잃고 사람 고기를 먹는 그런 사람들을 막는 일이었어요. 그만큼 끔찍한 일이었죠. 근데 이 정도면 전쟁이 아니라 그 300만을 다 죽이겠다는 그런 예. 뜻을 가지고 막은 거잖아요. 예. 뭐 가만히 있었으면은 뭐 다 죽을 때까지 그냥 뭐 1000일이고 2000일이고 저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예. 이거는 뭐 전쟁 수준을 넘은 당시 나치 독일의 어떤 그 히틀러의 군대는 사실은 그 러시아인들, 슬라브인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진 것이고요. 또 하나 정말 놀라운 사실은 저런 식의 비극을 겪으면서도 레닌그라드 시민들이 끝끝내 버텨냈다는 점입니다. 자, 이 비극적인 최악의 봉쇄 작전은 민간인 사상자 100만 명이라는 그 수치를 기록하는데요. 이 봉쇄 기간 동안에 그 100만 명이 죽었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 아사했다고 추정을 합니다. 무시무시하다 진짜. 이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끔찍한 인권 유린이 벌어집니다. 당시 나치 독일은 소련을 침공해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어요. 네. 아까 따냐 사비체바의 예만 보더라도 알 수 있죠. 네. 소련의 인명피해 규모만 보자면 군인이 1천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이 2천만 명이 죽습니다. 항상 민간인이 더 많이 예. 훨씬 많이 희생되네요. 그 3천만 명이라는 숫자가 당시 한반도에 사는 인구가 2,500만 명 정도였거든요. 그만큼 엄청난 숫자죠. 그래서 이 당시 소련과 러시아가 당한 인명피해는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복수심에 이글이글 불타는 소련군이 네. 화풀이 대상으로 삼은 이들이 바로 독일 여성들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말기인 1945년 초엽에 소련군이 독일군을 점령하면서 일어난 대규모 성폭행 사건인데요. 극심한 피해를 입다가 이제 정복자가 된 소련군이 네. 독일 동부인 동프로이센에 들어서서 5개월 동안 독일 여성 150만 명을 성폭행합니다. 베를린에서는 5만 내지 10만 명이 성폭행을 당했고요.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해 여성이 10,000명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성폭행 총 피해자가 지금 200만 명이라고 추상을 하죠. 지금 말씀해주신 수치들 하나하나가 좀 예. 놀랍지 않나요? 너무 믿어지지가 않는 숫자들인데. 충격적이다. 이토록 끔찍하고 참혹하고 잔인한 두 번의 그 세계대전을 치룬 사람들에게 앞으로의 인류 역사에서 이런 비극과 전쟁이 다시 없도록 해야 한다는 공동의 평화의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그 전쟁 중이라고 하더라도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행위는 제한을 하자는 노력이 시작이 되는데요. 바로 이것의 시작이 바로 제네바 협약이죠. C'est donc un devoir impérieux d'élaborer en temps de paix des conventions protégeant les victimes de la guerre. Reconnaître ce devoir ne signifie pas que nous ne souhaitions pas ardemment que la guerre puisse être définitivement éliminée du destin de tous les peuples.
제네바 협약이 내용들이 디테일하게 많이 있었네요. 근데 정말 끔찍하네요. 병원이나 이런 데를 또 후송 차량 공격하면 안 되는데 맞아요. 왜 약속을 안 지켜? 그걸 하자고 만든 협약인 네. 걸 텐데. 그래서 제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어서 만들어진 만큼 이 제네바 협약의 내용은 꽤 방대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의 권리와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인권과 살상 문제가 핵심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것은 1949년에 제정된 제4협약입니다. 야. 제4협약은 전쟁 범죄라는 개념에 주목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전쟁 중이라고 하더라도 상대국 군인 또는 민간인에게 비인도적인 행위를 했다면 인류의 이름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을 아예 국제법상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쨌든 우리가 좀 자정작용을 해보자 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든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영상에서도 있었지만 되게 약간 협약을 다 무시하고 진행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럼 그런 예. 사람들이 다 처벌을 실제로 받았나요? 이 협약 내용으로 국가 자체를 처벌할 수는 없지만 전쟁 범죄를 저지른 국가 지도자나 군지휘관 그리고 병사들을 처벌할 수는 있게 되었죠.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쟁 범죄자 재판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1945년에 생존해 있는 나치 전범 그리고 지도자 22명을 기소해서 니른베르크 재판정에 세웠죠. Under the most horrible conditions, clearly constitutes persecution on political and racial grounds and constitutes a crime against humanity. Conclusion. He is guilty on count 4. 그리고 12명에게 사형이 선고됩니다. 저 사람들은 그냥 대부분 책임자 예. 이런 분들이구나. 예, 뭔가 그 유대인 행위를 한 학살을 사람들. 하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 지시를 아닌가요? 내리거나.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국가와 국가가 싸우는 전쟁도 정말 많지만 사실은 그 예. 수십 년간 예. 내전 중인 나라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프리카나 이런 데 네. 가보면. 예, 예. 특히 20세기에 내전이 참 많이 벌어졌는데요. 소련이 해체되면서 냉전 시대가 끝나죠. 그러면서 이제 내전이 폭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내전이 증가한 이유는 이데올로기의 시대가 끝난 뒤에 다시 그 민족주의가 부활하고요. 이 민족주의가 인종주의와 결합하면서 빚어진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통일된 국가를 형성하려는 움직임에서 순수한 혈통, 인종을 앞세우면서 자기 나라 안에 있는 이질적인 집단을 이렇게 호용하기보다는 배제하고 제거하려는 흐름이 거세지면서 이런 창극이 빚어진 거죠. 보통 전쟁 얘기할 때 내전이 훨씬 더 끔찍하고 더 예. 아픔이 오래 남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내전의 특징은 이전까지 같은 나라 안에 살던 민족들이 내전을 벌여서 그 제노사이드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인종 청소, 종족 말살입니다. 루안다 내전이 대표적이죠. 경제 활동과 신체 조건을 따라서 루안다 사람을 종족 개념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는데 어머. 그러니까 키가 크고 피부색이 덜 까맣고 콧대가 높은 이들을 투치족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후투족으로 분류했고요. 그리고 이 투치족을 검은 유럽이라고 칭하면서 후투족보다 월등하다고 여기고 우대족. 예, 특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비슷하게 생기면 우대하고 그렇지 못한 흑인들은 열등하다고 배제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선입견이 섞인 인종학적 사고에 기초해서 식민 지배 정책을 펼쳤는데요. 네. 독일 이후에 벨기에가 르완다를 지배하다가 1962년에 독립을 했는데 그 뒤에 그 르완다의 갈등과 분쟁은 더욱 극단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사건 중에 하나로 꼽히는 사건이 일어나죠. 이른바 르완다 대학살 사건입니다.
공식적으로는 1994년 4월부터 7월 중순까지 약 100일 동안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해됐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그 학살 생존자 협회 보고서는 실제 희생된 사람이 아마 200만 명이 넘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도 합니다. 인종주의와 결합한 민족주의가 얼마나 끔찍한지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죠. 근데 쌤 뭐 말씀을 쭉 들어보면은 예. 사실 극단적인 사례들이 발생을 해서 이걸 막고자 국제사회가 제노바 협약이라는 걸 발표했던 것 같은데 예. 그 이후로도 지금 뭐 르완다나 이런 사건들이 제노바 협약 이후 사건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뭐 사실상 제노바 협약은 말 그대로 유명무실하고 예. 실질적인 전쟁의 참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껍데기뿐인 협약이라고 보면 너무 지나친 말일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협약을 통해서 제한하려고 했던 비극들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아쉽고 안타까운 측면이 있죠. 자, 그런데 그 냉전 시대에 강대국주의 주도한 전쟁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 협약이 지켜졌는데 그렇지만 이를 위반하는 전쟁들이 계속 지속이 되었죠. 대표적으로 베트남 전쟁 중에 일어난 미라이 학살 사건, 그리고 레바논 내전 당시에 일어난 샤브라 사틸라 학살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라이 학살 사건은 베트남 전쟁 중인 1968년 3월 16일에 남베트남 미라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발생한 미군의 민간인 대량 학살입니다. 대략 347명부터 504명으로 추정되는 이 희생자들이 모두 민간인, 비무장 민간인이었어요. 상당수는 여성과 아이들이었습니다. 학살당한 사람들 중에는 임산부와 어린이 그리고 5개월 미만의 유아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리고 1982년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또 그 3일 동안 레바논의 우파 기독교 민병대 팔랑해가 레바논 내전 당시 난민 캠프 샤브라 샤틸라를 습격한 사건이 일어나죠. 이 부녀자를 포함한 3,500명의 무슬림을 사살했는데요. 예, 아랍인들은 반윤륜적 학살을 저지르고 이를 방조한 이스라엘을 상대로 항거를 냈지만 당시 국제사회는 안타깝게도 이 사건에 관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오. 3천 몇 명이 죽었는데 예, 맞습니다. 이스라엘 편이어서 그렇구나. 예, 서방 세계가. 예. 예, 결국 이 같은 그 비극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국제 평화의 확립과 유지에 가장 애써야 할 최고 강대국들이 자국의 세력권을 지키겠다면서 오히려 전쟁에 앞장서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요. 또 세계 분쟁 지역에서 분쟁을 막기보다는 오히려 개입을 해서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파를 부추기고 또 지원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극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은 75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The United States, yes. Soviet Union, yes. United Kingdom, abstain. 근데 쌤 말씀 오늘 계속 들으면서 생각한 게 전쟁이라는 게 되게 복잡한 문제들이 엮여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전쟁 범죄만큼은 막아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저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면 좋을까요? 예, 참으로 어려운 그 질문인데요. 인간이 수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평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또 제네바 협약 같은 많은 약속과 규칙을 만들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좌절이 있었죠. 네. 저 역시 해답을 찾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딱히 정답을 모른다는 점을 이제 솔직히 밝혀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옛날 이탈리아의 기호학자였던 움베르토 에코의 사상을 한번 소개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움베르토 에코는 전쟁을 인류의 터부, 즉 금기로 만들자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터부란 것은 우리들의 행동 방식을 상당히 구속하는 아주 강력한 힘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가 이 전쟁이라는 행위, 전혀 인류에게 하등의 어떤 쓸모가 없는 그 비극을 가져다 주는 행위를 금기로 만들려는 생각을 못했는데 앞으로 발상의 전환을 해서 절대로 인간이 해서는 안 될 그런 문화 인류학적 습관 내지는 행위로 규정을 하고 이런 노력이 쌓이면은 언젠가는 인류가 전쟁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인간이라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어떤 그런 금기 터부력일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인류의 비극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것이 바로 움베르토 에코의 어떤 아이디어였는데 저는 상당히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큰 얘기를 하자면 전쟁의 문명화는 결국 인간이 덜 죽고 덜 다치는 방향 그리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와 존엄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했는데 지금 이 시대는 전쟁의 문명화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쇠퇴하는 것, 후퇴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죠. 뭐가 됐든 전쟁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전쟁은 와 정말 인류에서 사라져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전쟁과 그 인권에 관해서 강연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지막 인사로 준비했는데요. 노자가 쓴 책이 그 도덕경이죠. 그래서 한번 그 도덕경에 나오는 노자의 발언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텐데요. 그러니까 도로서 임금을 돕는 자는 군사를 가지고 천하를 장악하려 하지 않는다. 모든 일은 꼭 대가가 돌아온다. 무기는 상스럽지 못한 도구이며 군자의 도구는 아니다. 사람을 죽이면 슬피 울고 전쟁에 이겨도 죽은 자의 예의로 대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의 내면이 전쟁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그 성정이 있고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게 되면 전쟁을 대하는 자세가 조금이라도 바뀔 것이고 시간이 흘러서 이런 노력이 축적되면 앞으로 뭔가 다른 전환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노자의 사상을 한번 다시 짚어보면서 앞으로의 비극을 막는 인류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만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